문 앞에 놓고 세 번째 방송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일강 이야기 하면서 메콩강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막기 할 거야? 응? 응? 이번에 사실 이래놓고 이제 다음 주에는 미시시피강 갈라 그랬지. 아니요. 그럴 것 같은데? 미시시피강은 해야 돼요? 네? 왜 해야 돼요? 아, 외래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와갖고. 아, 미시시피에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아, 그럼 미시시피에서 알아서 하겠죠. 예. 자, 우리 물고기인데 저기 가 있는 게. 아, 진짜? 네. 어휴, 거기까지 갔대. 케인 물고기가? 한국산 잉어와 가물치들이 미시시피를 장악하고 있다. 누가 또 그걸 거기다 갖다 놓았대요? 몸에 좋을 줄 알고 갖고 가는 게 그리로 흘러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냥 그 지역에서만 즐기는 걸로 서로 옮겨 다니지 않는 걸로 생태계 존중해 줍시다. 네, 한국 잉어 갖고 미시시피 강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뭐예요? 테니스 쳐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시시피 강에서 그러니까 수상 스키를 타면 네. 모터보트 소리에 놀라서 잉어들이 점프를 하는데 네. 그거를 테니스 치면서 놀아요. 테니스 라켓으로 이렇게 치면서 놀아요. 무슨 엽기적인 일이에요. 아니 이제 그만큼 고기가 흔해졌다는 거지 그 강 안에서 우리 잉어들이. 아휴, 예. 자, 메콩강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사실 저희는 그 지난 시간에 이 메콩강 수자원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메콩강이 미중 갈등의 또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요 기사가 나와 가지고 옳다콘 잘 됐구나 이러고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메콩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티베트에서 발원해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동남아 최대 하천입니다. 전체 길이가 4,350km고요. 어머니의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콩이 어머니의 뜻이구나. 네. 그래서 인근 유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6천만 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의 식량, 식수, 해상교통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 유역 개발을 둘러싸고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필요성들이 대두되는 바람에 지금 강대국들 역시 여기다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적으로 개발 사업에 또 뛰어들고 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중국이 상류 지역에 무려 11개의 댐을 건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아시아에 흐르는 3대 강이 전부 다 히말라야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히말라야. 네. 장강은 이제 건너편 중국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네. 겐지스 강하고 이 메콩 강이 티베트에서 이제 발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요. 에베레스트가 그 비구름 높이보다 높아요. 비구름은 한 6,000에서 이 정도 위치에 그 형성이 되는데 다 8,000이니까 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못 넘어가고 거기에서 항상 걸려. 거기에서 이제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오는 건 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도하고 이 인도네시아 반도에서 만들어져 올라가는 것도 바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 차이나 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도 차이나 반도하고 인도 대륙 쪽에서 인도양에서 뜨거운 그 수증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올라가서 식어가지고 한 번 비가 내릴 때마다 거의 15톤 가까운 비가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흘러내려 가지고 그대로 발원이 돼갖고 이 강들을 만들어내는데 자, 점점 기후 온난화로 해서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던 비구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동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연안에 비를 뿌리고 있는 구름들이 사실은 이게 메콩강 상류로 가서 에베레스트에 걸려야 될 구름들인데 이게 지금 기상 이변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애초에 강수량 자체가 준 거야. 옛날에는 따로 개발할 필요 없이 그냥 강폭이나 이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량이 많은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상 농사를 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벼를 따로 뿌릴 필요가 없이 강물이 불어나면 그 위에 벼들이 스스로 자생해서 올라와서 자라면 보트 타고 지나가면서 목만 자르면 돼요. 벼 모가지를. 아니 그 표현을
뭐라 그러지? 수학만 하면 돼. 그죠? 벼 이삭을 잘라내기만 하면 돼. 이거를 1년에 3번씩 할 수 있는 데가 메콩강 유역이 했단 정말 말이에요. 그 우리가 왜 교과서에서 배우던 3모작, 2모작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동남아가.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풍부한 수자원들을 예전에는 이제 개발할 생각도 따로 없었고, 또 뭐 이렇게 비가 와서 범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이 강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와가지고 이 수자원을 개발한 다음에 뭐 댐을 잡고 물을 줄이기 시작하니까 1990년대부터 네. 댐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이게 그 평균 수심이 한 15m, 20m 되던 강이 8m 수준으로 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지 면적도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퍼갖고 생활하던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 피곤해진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먼저 댐 건설한 놈이 그냥 왕초인 거야. 기득권인 거야. 그런데다가 중국이잖아. 이거 뭐 만만히 해볼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거거든.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이 그나마 있는 거라도 어떻게 현명하게끔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일종의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돈하고 기술이 엄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돈과 기술을 누가 내줄 거냐? 그래서 일본과 서양 자본들이 이쪽을 거의 다 잠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지난 3월에 일본이 메콩강의 홍수와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2023년까지 메콩강위원회에 총 50억 원을 제공을 하기로 하고 협약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메콩강위원회가 1995년 4월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4개국이 모여서 이 메콩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 관리, 유용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 일본이 자금을 대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의 젖줄로도 불리는 메콩강 유역이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중국과 일본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제 주요 지역인데 사실 일단은 중국은 이미 동남아 국가들하고 물 문제에 있어서는 들어올린 상황이에요. 이미 전쟁 난 거지. 예, 어쩔 수가 없이. 그러나 일본이 그 틈을 삐죽고 들어간 데서 미국은 어렵쇼? 중국과 등을 돌렸네.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 강대국인 중국을 동남아 국가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봤자 대항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중국을 좀 압박해 줄 수 있는 그 중국에 상응하는 강대국의 손을 또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손을 지금 잡은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 잘 됐어. 중국의 패권을 우리가 저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되게 좋은 기회인데 이러면서 이제 미국도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3일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언론사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미국과 중국의 다음 전장 메콩강의 중국 댐들 물음표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메콩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다뤘는데 지난 4월에 미국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메콩강 상류 지역의 11개의 중국 댐들이 470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중하류 지역에 가뭄을 불러왔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럼 이 보고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인용할 때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만든 어디서 의뢰를 했는지 그 출처도 사실은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이게 아무리 뭐 미국에서 나왔다, 유럽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연 그 미국과 유럽의 입을 빌려서 이 이야기를 정작 하고자 하는 뒤에 있는 단체가 어딘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미국 보고서의 이면에 뒤에 있는 단체는 어디냐면 일단 유엔의 후원을 받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과 그리고 2009년에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인 메콩강 하류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가 의뢰를 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보고서. 중국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지난 7월 말에 칭화대와 중국 수자원연구소가 무슨 일이야. 중국 댐들이 생겨가지고 그나마 니들 홍수 조절해주고 가뭄 때 우리가 물 흘려보내줘서 니들이 살기 좋아진 거야 라는
반대의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주장하는 그 강수량 줄어든 거 환경적 요인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양측의 말이 다 맞죠. 환경적으로 옛날처럼 비가 많이 안 내리는 거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댐이 사실 없었다고 하면 지금 있는 나머지 국가가 댐을 시도해 보지도 못할 지형적인 상황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넓고 광범위해가지고 댐을 쌓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중국 댐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량이 좀 줄어들고 난 다음에야 빈 계곡도 보이고 토목 공사할 여지도 좀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비가 한번 오면 폭탄이에요. 폭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수량이 쏟아져요. 막 하루에 몇백 미리도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쪽 동남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스콜, 스콜. 이 중국 댐들이 470억 평방미터의 담수량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비가 제대로 오면 이거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걸로도 다 저수가 안 돼, 쉽게 말하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비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비들을 통제할 수 있게끔 중국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줬으니까 니들이 그나마 무슨 개발이고 나발이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 안 했어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뭄이고 상류에 있는 사람들 물이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하루에 있는 사람 다 홍수야. 중국 덕인 줄 알아. 이런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누구 말이 옳다라고 한 사람 편들기는 좀 애매한 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살면서 지금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들 전 세계 곳곳에서 목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분명한 건 지금 메콩강을 둘러싸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이미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도 살 길을 지금 방도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고 있고 요 틈을 미국이 끼어들고 있는 건데요. 이 제임스 정님께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친중 언론이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알리바바가 인수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논조에 대해서. 알리바바가 했다고 하지만 사우스 모닝포스트는 분명히 반중 언론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응용을 많이 하고요. 미국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이거 내용들을 써내는 게 거기는 이제 홍콩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랄하게 중국 비난하는 내용들을 많이 써요. 뭐 중국판으로 나오는 게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에서 나온 영문판 신문들은 사실상 반미 언론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뭐 논조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반미 언론이 맞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반중 언론이 맞습니다. 친미 아닙니다. 사우스 모닝. 그러니까 이게 알리바바에서 좀 인수할 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측에서 직원 이제 기자들이 이게 알리바바가 인수했을 때 우리가 친중 언론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여론을 높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편집권에 손 안 된다. 손 안 된다고.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홍콩 보안법이 시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어떻게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뭐 솔직히.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어떤 전쟁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수자원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협조하자라는 이제 얘기를 꺼내긴 꺼낼 겁니다만 이게 구조를 보면 이게 상대에서 라오스가 이제 가장 많은 긴 구간을 차지해요. 네.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지도를 좀 찾아주시죠. 네, 지도를 찾아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네, 인도차이나 반도에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메콩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라들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콩강의 흐름에 따라서 국가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문제는, 그러니까 장강에 쌓은 댐과 달리, 라오스를 비롯한 상류 지역에 쌓은 댐에 물 수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실상 중국이 그 물을 갖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돈을 좀 뽑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돌려가지고 돌려서 중국으로 중국으로 갖고 갈 가지고. 수는 없어,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라오스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수자원 관리를 통한 영향력으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일종의 이제 관리를 해보기 위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는 사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은 무기화한 거구나. 그렇죠. 정치적인 무기화를 하기 위해서 쓴 거지, 네. 이걸 가지고 있다고 중국이 그닥 큰 덕을 볼 만한 적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쁘네. 사실 우리 쓰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게 순전히 무기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심하게 영향을 받는 건 태국이에요. 네. 왜냐면 태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고 이 메콩강 주위 지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쌀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요, 사실은 가장 먼저 타격받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식량 안정화를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 이걸 이용해서 협조를 하고, 중국이 이 자체적인 재난이라든지 뭐 급변한 상황에서 쌀을 수용하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중간에 쌀을 팔아줄 수 있는 국가가 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의 아니, 식량을 무기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그 태국의 식량 무기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댐을 지었다라고 보는 게 중국의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라오스는 그냥 땅만 대준 거고요. 이게 댐을 지을 수 있게끔 땅만 대준 거고, 사실은 태국과 중국의 싸움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뭐 베트남은 그 하루에 조금 걸치는 수준이라 숟가락 얹기 좀 그렇고요. 태국하고 지금 라오스가 가장 많은 면적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훈센 총리라고 이미 35년째 독재를 하고 있고, 이분은 굉장한 친중파입니다. 네, 굉장한 친중파예요. 그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문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편에 섰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지금 중국 쪽하고 트러블 상황을 벌일 수 있는 국가는 지금 태국 정도밖에 없다. 그렇죠. 결국 이제 라오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과 협조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태국이 중국하고 어떤 협의를 보느냐가 중요할 건데, 양쪽 국가의 그 이해 충돌이 서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안정적인 수자원을 태국도 원하지만 또 태국이 생산하는 쌀을 중국도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개발 계획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여기에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태국이 이런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지금 쏟아부을 돈을 이 태국 자체상에 11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물시장이 지구상에 있는 산업 중에 제일 큰 시장이에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상하수도를 포함하면 연간 5천조에 가까운 금액이 이 물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댐부터 시작해서 상수원 관리, 취수장, 송배수, 수도관, 나중에 하수 관리와 정화와 방류까지, 그리고 뭐 중수도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다 합치면 지구상에 있는 사업 중 에너지 사업이나 군수 산업보다 훨씬 앞으로 유망한 게 물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앞으로는 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정말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어느 곳은 갑자기 사막화가 진행되기도 하고 어느 곳은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부족국에 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인류가 문명 발달을 하다 보니까 지구상에 인간이 생존하지 못할 지역은 없어요. 어디서나 살 수 있는데, 사실 지구촌 전체를 보면 지구촌 전체 면적의 3%가 안 되는 지역에 지구 인구의 80%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뭐를 중심으로 하고 있냐?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대도시가 안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전기나 뭐 나머지 이런 자원들, 에너지 같은
이런 자원들은 끌어다 올 수가 있는데, 식량 이런 걸 갖고 올 수가 있는데, 물만큼은 이걸 끌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에 가까운 데서 대도시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산업이 생기고 모든 부가가치가 물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인류의 4대 문명이 강 주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업은 단순히 메콩강 안에서의 이제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부분은 그 현행 국가들의 싸움입니다. 실제 이 강을 끼고 있는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의 싸움인 거고, 다른 국가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갈등을 위해서보다는 돈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태국에서 나온 그 수자원 사업이 일본한테로 가기로 한 게 한국으로 넘어온 데 대해서 엄청 지금 당황하고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을 메콩강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SK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국가들은 이 소중한 물자원을 맡기기가 불안한 거야, 다른 나라. 왜? 이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등에 칼 꽂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걸려있는 중요 사업들을 대한민국이 딱 오게 된다고 하면 메콩강은 우리의 제2의 중동기지 이상으로 한국에 큰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라오스에서 우리 그 SK 건설이 했던 댐이 한번 터져가지고 터졌어. 네, 그건 이제 참 그건데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설계상에 계산했던 것보다도 4배 이상의 물이 흘러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터진 거거든요. 여기에 중국 댐의 영향력은 없었을까? 아무리 비는 많이 왔다고 하지만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아무도 언급 안 했지? 그러면 저는 지금 메콩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수자원 사업이 관여가 될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 플러스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인도에서 왜 LG 화학 공장이 이제 독가스 유출 사고가 벌어지고 이제 라오스에서 그렇게 댐이 이렇게 무너지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벌어지는 일은 벌어졌다 쳐도 그 후속 조치를 사실은 어느 정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오스 이건 이제 완성된 댐이 아니라 건설 중에 가물막이를 해놓은 상태가 터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당한 피해는 났습니다만 전체적인 복구라든지 피해 보상 SK건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양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라오스 정부에도 이 정도까지 비가 올 줄 몰랐다. 이 정도까지 물이 내려올 줄 몰랐다. 설계 역량이 넘어서는 일종의 재난이었다는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으면서 수습은 잘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공사비 손실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도 더 많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실패했어도 제대로 된 댐을 지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짓는 댐, 도로, 건축물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잘 살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수자원 사업들이 전부 다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일강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직 이제 개발 라인이나 이런 데 다 돼 있으니까 아직 개발이 덜 돼 있는 수자원들을 그동안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해먹은 거 있거든요. 수도 민영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절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이 도덕적인 경향을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정부도 그런 약속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어떤데요? 사고가 있었다고 하지만 인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사고에 비한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큰 잡음 없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반발이 엄청나던데.
아니, 물론 그런 공장을 왜 거기 세웠냐, 뭐 이런 거부터 반반에 있을 수 있죠. 근데 LG가 거기를 지정했고 나 여기다 세울게라고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쪽 지역 안에서 여기에 세워주세요 해서 일어난 거고, 현지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일종의 무슨 뭐 미스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네, 관리 예. 부실인데 결국은 관리 부실인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럼 뭐 기업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입장 예. 바꿔가지고 그럼. 외국 기업이 우리 땅에 맞아. 만약에 그런 사고를 냈다라고 치면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당장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내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럼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를 반드시 인지를 하고 좀 계시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수준으로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아무튼 뭐 해외에 나가서 활약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건설이라든지 SOC 관련한 거, 또 이런 것들 발전이나 수도 뭐 이런 쪽에 진출하는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업이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반드시 국가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줘야만 이 국가 대 국가 간에 이러한 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전처럼 무슨 뭐 공무원한테 현지 공무원한테 뇌물이나 먹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갖고는 결국 부패하고 나중에 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중국 도로는 10년이면 다 꺼져갖고 쓰레기가 되는데 한국 도로는 20 몇 년이 넘도록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보수 없이 잘 쓰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남긴 기록으로 남긴 업적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꾸준하게 해나간다고 치면 이런 이제 메콩강 물 자원 사업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는 넓고 강은 많아요. 네. 물은 영원히 계속 순환되는 자원입니다.